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게스트와 진행자의 혼을 담아서 술술 풀어드리는 송국근의 혼술타임. 자, 오늘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 앞으로 보내드릴 텐데 포맷을 좀 바꿨습니다. 그동안 매주 목요일 생방송으로 12시에서 1시 사이에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그동안은 한 분 게스트를 모셔서 저와 1대1 단독 대담으로 보내드리는데 이번 주부터는 세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세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또 포맷을 확 바꿨습니다. 이 집중도를 좀 높이고 보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좀 보실 수 있도록 팻말 그리고 이 보드판을 이용을 해서 그날 이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면은 우리 패널 분들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요점을 적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는 OX로 풀어가는 이 코너인데 앞으로 매주 목요일 12시부터 1시 사이에 생방송으로 보내드릴 테니 많은 그 시청 바라고 그리고 흥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 모실 그 패널 세 분을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바로 옆에 송원재 TV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 분이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 끝에 앉아 계신 분이 김철현 전 서울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송원재 TV 대표와 김경국 전 본부장은 국회 출입 기자를 오래 하고 정치판에서 정치부 기자로 장뼈가 굵은 분이고, 우리 김철현 전 서울시 의원은 서울시 의원도 하셨지만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셨고 또 당에서도 많은 일을 하셔서 경험이 상당히 풍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모시고 자, 지금부터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사실상 부결돼 버린 것. 사실상 가결돼 버린 것. 법적으로는 부결됐지만 그 파장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 파장을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뽑는 경선이 D-6 이제 종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짚어볼 텐데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 보드 다 준비가 됐었죠. 일단 보드에 쓰실 준비를 하시고 먼저 쓸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이 찬성표 안에 민주당 그 소속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기권이 9표, 무효표 이런 표 나왔는데 그것을 합하면 한 31표 내지 38표가 이탈을 했다고 하고, 지금 소위 말하는 개딸 이재명 대표의 열성 지지층이 색출 작업에 나섰는데, 자, 그 31명, 38명은 다 맞추지를 못하겠지만 정치판에 오래 계셨으니까 5명 정도만, 딱 5명. 자, 5명 이탈을 누가 했을까? 그걸 한번 좀 써주시고, 이름을 써주시고 설명을 주시면 됩니다. 자,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속출을 했고, 개딸들은 배신자 색출에 나섰는데, 지금 여러 버전의 수박 명단, 수박은 배신자의 의미를 하죠. 수박이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갛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민주당이면서 속은 빨간 색깔의 국민의힘 지지다 이렇게 해서 배신자를 부르는데, 수박 명단, 공천 찰청부 이렇게 막 돌아다녔는데, 자, 그중에서 최대 38명까지 되는데 이 사람은 확실하다. 내가 본 사람들 팻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다양한 이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김남국, 정청래, 안민석, 박범계, 고민정. 자, 이렇게 쓰신 우리 송원재 TV 대표께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기서 의외, 그렇네요. 전부 다 친명이잖아요. 친명. 제가 제 다음 분에 말씀하실 분들이 잘 맞힐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표결이 있고 난 다음에 하는 말들을 보고 이 5사람은 최소한 이재명을 돕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재명 대표를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골탕 먹이는 사람들이다. 해가 되는 사람이다. 자, 김남국 의원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을 돕겠다고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이 지금 반면계에서 공천을 바라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반란표를 던졌다. 이 얘기는 이재명을 2번 죽이는 길입니다. 이 지금 그다음 정청래는 이재명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서였죠. 아부를 하기 위해서 정말 가슴 아프다라고 했는데 당 지도부가 표 단속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민정과는 당 지도부가 표 단속을 아주 잘했습니다. 이번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다한 겁니다. 이번 그 반란표의 책임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전혀 지금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답이 안 나오고요. 안민석 같은 경우에는 전 당원들에게 그 당원 투표로 다시 재신임을 묻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개딸들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소위 개딸들이
지금 뭐 이 살생부도 만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더 어려운 지경으로 당을 몰고 가는 것이다. 박범계는 다시 또 당론으로 아예 부결을 정해서 아예 그 표결 자체를 보이콧하자라고 했어요. 표결 자체를 보이콧하게 되면 계속해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될 겁니다. 지금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돼도 검찰이 다른 요인이 발생을 하고 한다면 다시 또 체포동의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장동 관련해서도 성남FC 관련해서도. 그렇죠. 428억 그걸 또 적시해서 다시 보낼 수도 있죠. 그런데 부결까지 시키면 체포동의안은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대체 이 5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을 골탕 먹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재명에 대해서 아마 가결표 아니면 무효표를 던지지 않았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장난스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 제가 진지하게 정말 이분들이 하고 있는 그다음 행태를 보건데 이건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행태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행태가 아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김남국 그 안민석 의원은 기획 투표소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기획해서 본인들이 무효표 던지고 한 게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김경국 본부장, 뭐 정치부 기자 생활 한 30년 했고 지금도 계속 정치권에 있기 때문에 이 김경국 본부장이 분석, 또 민주당도 출입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자, 김경국 본부장 누구죠? 조홍천, 양기대, 전해철, 박용진, 윤영찬. 자, 이렇게 좀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저도 저 정도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김 본부장이 정답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조홍천 의원이야 뭐 계속 저는 그래서 좀 이게 역적 수박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역적 수박. 예. 이번에 이탈표, 반란표들은 차기 공천이 걱정이 되든가 아니면 뭐 차기 리더로서의 자기 자리를 찾든가 아니면 소신 그리고 또 원한 뭐 이런 정도로 분류를 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소신이죠.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된다. 늘 입버릇처럼 얘기했고 이번 표결 직전까지도 이 대표가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죠. 바로 법원에 가야 된다. 그리고 전해철 의원은 저는 원한 이재명 대표와의 원한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2018년이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해철 의원과 이재명 대표 그때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그렇죠. 세게 타이트하게 붙었죠. 그때 전해철 의원은 친명계 핵심이고 친문계 핵심이죠. 이재명 대표는 친명계 이렇게 해서 세게 붙었는데 해경군 김씨 건으로 뭐 결국 형사 사건으로까지 가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양기대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다음 공천 문제, 그리고 지금 친명 인사들이 지역구에 가서 열심히 뛰고 있죠. 윤영찬 의원은 현근택 변호사가 뛰고 있고, 그러고 양기대 의원은 철험회 소속 양이원영 비례대표 의원이 가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나머지 박용진 의원은 차기 리더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뭐 주목받고 있는 차기 리더인데 차기 리더 입장에서 만약에 이번 소신 투표를 못했다면 차기 리더 자격이 없는 것이고 만약에 또 불체포 특권이 자기 소신이라면 그 또한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5명을 찍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 5명을 이제 수박으로부터 그 개딸로부터 수박으로 딱 봐라. 저기 뭐 스픽센스도 공인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또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우리 김철현 전 서울시 의원께서는요. 박용진 똑같고 조홍정 같고. 예, 2번 하신 것 중에 지금 보니까 뭐 4분은 똑같고 뭐 고미정은 포함해서 이제 한 분만 이제 이상민 의원이 있는데 일단 저도 방금 우리 김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 게요. 일단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가장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당론이든 뭐든 뭐 그런 거 없이 제가 볼 때 반대를 했을 것 같고요. 뭐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대구 출신의 의리의 사나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홍천 의원은 그동안 이재명 전선에 서 있고 이번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게 뭐 받아들여야 된다 했지만 나름대로 보니까 조홍천 의원 찬성보다는 기권 내지 무효를 했을 것 같아요. 그나마. 그다음에 그 윤영찬 의원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현근택, 뭐 우리 최측근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아무래도 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작용했을 것 같고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문이죠. 근데 이분이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체포 동의안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지금 이번에 38표, 특히 그 비명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도 후보에 대한 경고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대변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 이 고민정 최고위원입니다. 그래서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번에는 아마 뭐 최고위원 관계없이 좀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반 이재명 전선의 최선봉장입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끝나고 난 다음에도 앞으로 뭐 100석이 넘을 수도 있다 반발표가 했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적극적으로 뭐 이게 뭐 부결하진 않았을 거다, 뭐 찬성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단지 이번에 하나 좀 재밌는 걸 하나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그 개딸에서 공천 살생부를 지금 이렇게 막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데 그 보면은 민주당 내에 있는 대표적인 경상도 출신인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거기 보면 뭐 전해철, 전해숙, 부산에 있는 전재수, 최인호, 박주호 할 것 없이 모든 경상도 의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좀 그 전체 분위기상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과거에 이제 바로 앞에 보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래도 부산 경남 그러니까 출신이다 보니까 됐는데 이번에는 아마 친문계에 대한 대대적인 우리 정치적 숙청이 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게 좀.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제 쏠렸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친문 쪽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문 쪽이니까 공교롭게도 경상도 출신 의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이번 아마 체포 동의안을 계기로 해서 구친문계, 다시 이낙연계하고 이제 우리 친명계하고 대대적인 이제 한판 이제 전쟁 이제 1차 전쟁이 시작됐는데 아마 이 과정에서 아마 대대적으로 아마 우리 구친문계를 조금 숙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차피 이번 내년에 총선 공천에서부터 2027년 대선까지 바라본다면 그 틀 안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니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이재명 대표는 이참에 뭐 이낙연께도 좀 정리하고 또 친문계도 정리하고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경상도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최소한 몇 명은 분명히 이탈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뭐 대구, 부산 같은 경우를 보면 공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 아닙니까? 공천 걱정은 안 하겠지만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그 내부에 경쟁자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예. 현역 의원들은 사실상 뭐 내부 경쟁자가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차기 내년 총선을 생각해 볼 때 이재명 대표가 리더가 되어 있는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내년 영남에서 총선을 뛴다. 이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당수가 상당수가 아마 이탈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상민 의원 말씀하셨는데 이상민 의원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본인이 이 비명계 의원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최소한 그 무효표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효표 11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정말 실수해서 한 게 아니고 실수할 리가 없죠. 지금 체포동의안만 5번째 표결을 하는데 21대 국회에서 그리고 기표사안에 주의사항하고 다 했는데 실수를 한 게 아니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소심하게 찬성을 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이탈표가 기획이 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박성준 대변인, 김남국, 안민석 계속 하고 있는데 자 OX입니다. 이번에는 팻말 비명계 이탈표는 기획됐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기획됐답니까? 좀 기획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은 기획됐다는 우리 지금 기획됐다는 서울시 의원 할 때 투표해본 경험이 있는 김철현 의원께서 한번 뭘 좀 말씀하시죠. 방금 본부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에 애매모호한 표 2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냐 이거 하나 시간 반 정도 시간 걸렸는데 보면 그 의원들이 무자나 부자를 쓸 줄 몰라서 그렇게 흘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 국회 들어서 한 5번째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것은 아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상민 의원이 뭐 비명계 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무효나 또는 반대로 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연장선에서 보면 그 나름대로 그런 것도 좀 있었지 않나. 그래서 보면 사실은 그 비명계 의원들도 지금 내년 공천 앞두고 사실 이번에 정치 생명을 건 저는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공천 살생부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계하고 이낙연 후보가 맞붙었을 때 확실하게 이낙연계에 있는 사람들로 다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당원 게시판에 이낙연 전 의원을 제명하자는 여론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친명계에서 볼 때는 이낙연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우발적인 또는 우연하게 벌어진 사건을 가장한 굉장히 좀 조직적 그리고 계획적인 투표다. 그러면 이게 역할 분담도 됐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당신은 찬성표 던지고 당신은 조금 전에 이상민 의원이 전화 받았던 것처럼
무효표 만들고 당신은 기권하고 이것까지는 그래서 아니겠죠.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찬성 또는 무효 반대 정도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자고 했고 그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분들은 그냥 뭐 찬성 또는 무효 기권 이런 식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계획이 안 됐다고 보시고 부산국제신문에서 정치부장도 하고 부산 쪽 그 사정을 잘 아는 김경국 전 본부장은 계획 안 됐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기획은 아닐 것이다. 적극적인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무슨 뭐 당신은 찬성 그렇죠. 뭐 이런 건 역할을 아니고, 고의한다든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비명계에서 지금 누적된 그 불만들이 이심 전심으로 터져 나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심 전심으로는 31명에서 최대 38명까지 이탈하기는 좀 과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심 전심을 넘어서 최소한 전화 정도는 받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전화를 통해서 뭐 당신은 뭐 부표를 찍어라 이런 정도이기보다도 근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재명으로 우리가 과연 리스크 때문에 공멸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표로 다음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이게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송은재 대표께서는 다음에 또 발언 기회 드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한 게 너무 많은데. 자, 그러면. 제가 할 말을 다른 분들이 다 해주셔가지고. 지금 체포동의안, 1호 체포동의안은 어쨌든 이렇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살아남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시작이죠.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428억 이것을 다시 적시를 해서 대장동 성남FC 관련해서 영장을 다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자, 구속영장 2호도 청구될까? 그리고 청구가 된다면 어떤 혐의로 국회로 체포동의안을 넘길까? 그러니까 뭐 대장동을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백현동 한다든지 또는 뭐 대북 송금, 뭐 변호사비 되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어떤 걸로 할지 그걸 만약에 구속영장 2호가 청구가 될지 먼저 이 보도판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어차피 내일부터 또 선거법 재판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 또 추가 소환이 될 거고 2차 구속영장 청구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428억을 넣어서 대장동 관련해서 새로운 영장을 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다른 사건 백현동 대북 송금 변호사비 되나 이걸로 할 것인지 자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준비되셨으면 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앞서 말씀을 못하신 우리 송은재. 아니, 이 보드판 들고 OX 하는 게 재밌습니다. 재밌죠? 네. 그런데 좀 짧게 이야기를 했어요. 설명도 너무 많아요. 것 같고요.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2호 구속영장 청구한다. 구속영장 청구를 합니다. 청구할 내용은 세 가지가 있는데 백현동이 있고 지금 이번 대장동 관련해서 428억 원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뇌물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대북 송금이 문제가 되는데 대신 송금해 준 거. 예, 제3자 뇌물입니다. 그 부분이. 예. 제3자 뇌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뇌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계속 나는 1원도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을 뇌물로 처리하는 것, 처벌하는 것은 그 부정 청탁을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대북 송금 이 부분이 저는 가능성이 매우 제일 높을 것이다. 단 이걸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소환해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그 기회를 줘야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된다 봅니다. 그래서 2호 청구하는데 제3자 뇌물죄일 것이다. 특히 대북 송금 또 성남FC도 제3자 뇌물죄였죠. 예. 자, 우리 김경국 전 본부장 보겠습니다. 뭘로 지금 소환되나요? 안 하면 직무유기. 그렇죠. 검찰이 지금 다시 소환하고 구속영장 청구 안 하면은 직무유기다. 그러면 뭘로 합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방금 송은재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백현동 특혜 의혹, 그리고 상방울 대납 의혹, 그리고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뭐 여러 가지 지금 수도 없이 순서 줄을 서 있습니다. 줄을 서 있는데 지금 이 가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백현동 특혜 의혹이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로커도 오랜 채권이죠. 김인섭 씨 오랜 채권 브로커도 지금 명확하고 성남 선대본부장 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아직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다음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지금 넘어오면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만약에 국회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다. 이건 난리 날 일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보다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다른 사건들하고 다른 혐의들하고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게 청구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두 사람은 다 이제 청구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 김철현 그 의원께서도 구속영장 다시 청구한다. 보겠습니다. 뭐 이건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요. 안 하면 직무유기고 428억 약정. 후송국장 얘기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는 저 세 가지가 그대로 가는데 조금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면 428억 부분은 약정된 부분을 이번에는 추가를 첫 번째 1차 체포동의안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김만배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지금. 김만배, 김용, 정진상 모두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428억 약정된 부분은 과거에 곽상도 이번에 55 클럽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경제 공동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적용했던 그 혐의를 아마 좀 추가해서 428억 약정을 뇌물죄로 해서 좀 추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이때까지는 제3자 뇌물죄 때는 배임죄 형태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한 부분인데, 이 428억 약정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뇌물죄가 되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 보고요. 두 번째 뭐 백현동이나 유리신도시, 정자동 호텔 개발비 이런 것들은 그대로 뭐 배임죄, 뭐 부패방지법이 충돌방지법이 그대로 해당하니까 더 덧붙이진 않고요. 그 대북 송금 800만 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북 송금에 이제 800만 불이 갔는데, 이 대북 송금이 중요한 이유는 그 돈이 가서 어떻게 됐냐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북한에 갔다. 근데 그것이 뭐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쌀을 사거나 또는 의료품을 구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언제든지 그 대북 송금에 대한 비용은 이때까지 이루어진 6차 핵실험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군사적인 전용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서 계속적으로 핵실험을 하고 있지만 각종 우리 뭐 제재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뭐 비행기를 띄운다거나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계속적으로 그 기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대북 송금이 800만 불이 갔다면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2차, 3차, 4차 이렇게 살라미로 계속 체포동의안을 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마 검찰에서 낸다면 저번 1차 체포동의안 때도 대장동이라는 가장 큰 비리 사건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이번 2차 체포 동의안에 사실 검찰에서 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걸어서 이번에 뭐 어떻게든지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의자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체포 동의안이 성사되도록 해야지. 만약 이것이 3차에 낸다, 4차에 낸다 이래 되면 그런 살라미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정치 보복이다. 정치 보복이라 하는 부분들이 여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도 지금 어느 정도 정치 보복이라는 여론도 한 4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 검찰에서 정당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서로 경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2차 체포 동의안을 낼 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뇌물 혐의, 그리고 제3자 뇌물 혐의, 그리고 배임 혐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운을 걸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2차 체포 동의안이 사실은 저는 마지막 체포 동의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면 직무유기고, 그 다음에 명운을 걸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도록 검찰이 일단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 방탄복이 너덜너덜해졌죠. 너덜너덜해졌지만 여전히 방탄복을 걸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체포동의안이 다시 또 국회에 상정이 돼야 되는데, 자 간단하게 이번에는 139대 138이었는데 그 찬성이 많았는데 가반을 못 넘겨서 부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체포동의안 2차 체포동의안은 자 가결된다 O, 부결된다 X. 하나 둘 셋 O. 저는 다 O 할 줄 알았더니 부결로 보시네요. 부결로 보셔서 짧게 한 말씀 하시죠. 이번에 사실상 경고를 했거든요. 친이낙연계에서 그러니까 이낙연계에서 일단 그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그 경고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착각을 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당론으로도 이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걸 자율투표로 바꾼 건 호남 민심도 나쁘지 않고 본인도 이 대표 체제가 완전하게 굳건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대착각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 이번에 경고를 받고 난 다음에 본인이 고민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까지 가야 되고 대선까지 가야 되는데 옥중 공천을 할 수는 없거든요. 본인이 감옥에 가고 난 다음에도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낙연계하고 대타협을 해야 합니다. 지분 나누기라도 어떤 형태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깜빵을 가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 138표가 부결 났거든요.
이재명 대표에게 필요한 건 13표입니다. 13표만 각계격파로 끌어올 수만 있으면 본인이 구속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처음 이제 중앙정치를 시작하는데 이제 정치력에 달렸다.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각계격파로 이낙연계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13명을 확보하면 제가 볼 때 151이 되기 때문에 2차 체포 동의안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부결시킬 수 있다. 그럼 이낙연계를 설득을 하려면 그 전에 본인이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는 그 아니요, 그렇지 않죠. 액션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이제 장고를 하겠죠. 지금부터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고 이낙연계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 이제 본인이 이제 고민하겠죠. 그거는 조금 이따 또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결된다고 보시는 그럼 송은재 대표께서는 제가 그런 게 좀 반론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일찍부터 좀 하려고 김 의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먼저 이 흐름을 좀 보면 이번에 부결이 나온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굉장히 때로는 장난스럽게 또는 항의하는 표시로 네. 이 부라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네. 왜 이런 흐름이 되었느냐 하면 서른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이번만 부결시켜주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뭔가 정치적 액션을 할 것이다라고 사인을 줬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거는 전혀 없다라는 태도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여기에서 반명계가 굉장히 흥분을 한 거죠. 야, 이건 뭔가 사인이 가야 된다. 이런 흐름으로 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국민들이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라고 해서 구속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 반명계 의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영장 심사를 받아봐라.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가결을 시켜도 구속되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두 번째 오면 또 살라미 그 영장 청구도 말씀하셨는데 계속 영장 청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왜냐하면 이 구속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 심사를 하러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영장 청구를 하게 될 것이고 가결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다시 반론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네. 제가 한마디 할게요. 네. 저는 뭐 그러니까 저기 이번에 가결된다는 예, 가결된다는 생각이고 뭐 계산은 아마 뭐 분명합니다. 뭐 139표에서 플러스 10표만 하면 된다. 이 계산은 분명한데 문제는 다음에 체포영장이 다시 국회로 넘어오면 민주당 지도부가 상당히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부결을 절대 장담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잖아요. 이번에도 당론으로 하려다가 그냥 자유투표로 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다음에는 최소한 무조건 당론으로 결정할 것은 분명. 만약에 표결에 참여한다면 무조건 당론으로 가야 할 겁니다. 당론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면 만약에 이제 뭐 잘못됐을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는 어쨌든 당론을 어겼다.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은 근거가 마련되는 셈인데 물론 뭐 무기명 투표를 했는 거 어떻게 색출해서 처벌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실질적인 규제를 한다는 건 어렵지만 의원들한테 그만큼 부담은 줄 수 있죠. 그래서 그보다 더 실질적인 부결책으로는 아마 169명 의원 전원이 우리가 아예 표결에 불참하자. 표결에 불참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니까 표결에 불참을 해버리면 투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아마 제 생각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래 지금 또 말씀이 나왔지만은 이번에 이 체포동의안은 바로 통과가 된다고 해서 수갑 차는 거 아닙니다. 일단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그 2차 소환이든 3차 소환이든 2차 영장 청구든 3차 영장 청구든 결국은 이재명은 구속이 될 것이다. 구속 안 될 것이다. X. 자, 하나, 둘, 셋. 또 한 분이 또 X 구속 안 된다. 방금 얘기한 거에 좀 연장선에서 얘기하면 구속을 안 들고 말씀하세요. 들고. 예, 구속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비명계 또는 뭐 이낙연계 의원들을 설득을 하면 만약 13표만 가져오면 151이 되니까 체포동의안에 승부를 걸게 되고요. 그러다 부결되는 거 상관이 없고 만약에 설득이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그럼 제가 볼 때는 비명계가 원하는 대표적 사퇴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명계가 원하는 대표적 사퇴하게 되면 체포동의안에 들어오면 가결이 될까요? 부결이 될까요? 사퇴를 하면 사퇴를 하면 당연히 부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퇴를 제가 볼 때는 설득이
친이낙연계를 포섭해서 각계격파로 하게 되면 113표를 확보하게 되면 151표가 되니까 구속될 일이 없고 결국은 법원까지 안 간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법원까지 가면은 구속되겠죠. 법원까지 갈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1년 365일 뭐 내년 총선 지나고도 뭐 계속적으로 방통국회가 되는데 그럴 일이 없죠. 그래서 아마 이낙연계 각계격파대에서 13표를 확보하게 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거에 자신감 갖고 그대로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대표직 사퇴도 심각히 고려할 거기 때문에 그래 되면 대표직 사퇴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면 구속까지 가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다음 질문에도 김철현 전 의원께서는 아니라고 혼자 다른 입장을 내실 게 분명할 것 같은데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조금 전에 사퇴 이야기도 나왔는데 임기가 내년 8월까지죠. 내년 8월까지인데 임기 끝까지 갈까? 아니면은 중도 사퇴할까? 한다면 언제 될까? 어떤 방식으로 할까? 자, 보도판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친명계에서는 안민석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전 당원 투표제로 이 이재명 대표의 사퇴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전 당원 투표제는 이 지금까지 가령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입장을 바꿀 때 계속 써왔어요. 전 당원이라고 하지만 100만이 넘는 당원이라고 하지만 한 투표율이 한 30% 되고 그중에 이 개딸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핵심 지지 그룹이 그 여론을 다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 전 당원 투표제로 가자는 것은 결국 사퇴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자, 이 앞으로 이재명은 정치적 운명이 되겠죠. 구속은 이 사법적인 운명이고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될지. 자, 이재명은 내년 8월까지 임기 전에 중도 사퇴할까? 한다면 언제 할까? 어떤 방식으로 할까? 자, 보도판입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중간에 있는 김경국 전 본부장부터 듣겠습니다. 중도 사퇴 웃기는 얘기 하지 마라. 제가 웃기는 얘기 물어나요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 스타일로 왔을 때 중도 사퇴 절대 안 할 것입니다. 한다. 절대 안 합니다. 제 생각에는 1심에서 설령 1심에서 구속되는 한이 있어도 중도 사퇴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 또 이재명 대표한테 내년에 공천에 목을 매는 친명계 의원들이 중도 사퇴 적극 만류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만류하고 나면 강성 개딸들이 밀어주는 그런 그림.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 볼 때 만약에 중대 사퇴를 한다. 그러면 당에서 이재명 대표 입지가 급속히 약화되게 되고 차후 앞으로 향후 정치를 정치 재개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재판에조차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김용, 정진상, 누굽니까 또 김만배, 부지사, 이화영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이 그랬죠. 김용, 정진상을 찾아가서 이재명 대표 이번 일 끝나면 끝나면 대통령 된다. 그러니까 당신도 버텨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중도 사퇴를 하면 그런 구도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구도가 무너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뭘 믿고 계속 이재명 대표를 감쌀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자기들도 각자 도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증언들이 술술 나올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표가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저는 사퇴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김철현 의원께서는 지금까지 쭉 말씀해 오신 그 연장선상이라면 당연히 절대 안 한다. 그렇게 나왔죠 지금. 이게 보면 그 이재명 대표 쪽에서 볼 때 이렇습니다. 이번에 체포 동의안을 보면 부결된 게 138표거든요. 예. 138표는 자기를 지지해 준 거예요. 자기를 반대한 건 범민주기 38표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스타일은 일단은 압도적으로 이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표결에 부결됐다. 그게 안 돌아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당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자기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 연장선에 보면 내년에 총선 공천권을 행사해야 2027년도에 확실하게 이재명 대권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중도 사퇴한다 그러면 내년 총선권도 날아가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정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까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자기의 어떤 체포동의안 구속이 되고 옥중 공천으로 가는 이런 사태는 아니고 지금 친이낙연계하고 친명계는 마주보는 폭주 기관차거든요. 누가 먼저 양보할 거냐? 네가 먼저 대표적으로 사퇴할래? 아니면 너희들을 무너뜨릴 거냐? 이런 폭주 기관차이기 때문에 서로 좀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가 6월 달이면 귀국을 하기 전에
제가 볼 때 이낙연과 이재명 사이에 대타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친이낙연계 비명계에 대한 각계개파 시도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대타협 가능성.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체포동의안을 피하고 가는 부분 대표주 계속 유지하는 부분에 모든 정치를 집중할 거다. 단지 이분이 이제 처음 이제 국회의원을 달고 중앙정치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의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까 없을까. 요거는 이제 조금 뭐 다음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과의 대타협을 전제로 해서 이재명은 이 구속도 안 될 것이고 사퇴도 안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우리 송원재 그 대표께서 보실 때는 대타협 웃기는 소리 마라 이거 아니요 반대입니다. 그건 아닌가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중도 건 들고 한번 말씀을 하시죠.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건 이재명이 어떤 선택을 할까입니다. 이재명은 사퇴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천권을 놓거나 대표직을 놓는 순간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끝납니다. 문제는 정치 상황이 이재명이 사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 이재명은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을 각계 전부 만나면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영장실질심사는 받아라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의 공천권을 내려놔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웃고 고개만 끄덕이고 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명 쪽에서 그렇죠. 경고를 준 거거든요. 그렇죠. 자, 경고를 줬는데 어떻게 가느냐. 이재명 계속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이재명은 계속 버틸 겁니다. 버틸 수 없는 마지막 상황이 영장실질심사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가게 되면 이재명은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구속입니다. 증거인멸, 도망갈 우려 다 있는 겁니다. 그 한동훈 장관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화이트 칼라에 있어서 도망갈 우려는 중범죄일 경우에다 포함하는 것이다. 자기가 더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이재명은 구속이 될 거고 구속이 된 상태에서 아마 이낙연계나 전체에 저는 야합이라고 썼습니다. 네. 야합을 하게 될 것이다. 한다. 야합을 하지 않으면 분당입니다. 네, 분당이기 때문에 그게 10월쯤 그러니까 공천 작업이 시작되는 10월쯤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뭐 하나만 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 상태 같으면은 제가 준비한 질문은 이 민주당 내분 사태는 분당까지 간다 안 간다 OX인데 지금 김철원 의원께서는 당연히 분당까지 안 간다 뭐 대타협이 있을 거니까는 김경국 전 본부장은 분당 갈 수도 있다고 할 것 같고 우리 아닌데? 아닙니까?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내분 사태는 분당까지 간다 O 안 간다 X 하나 둘 셋. 세 분 다 안 간다. 분당까지는 안 간다. 글쎄요. 지금 저는 논리가 맞는데 그거는 또 다른. 좀 저 이유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갈 거라고 봐요. 저는 옆에 말 안 들었지만 저는 O로 보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민주당 수도권 지지율이 오늘도 발표가 됐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지금 20%대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서울의 전체 국회의원이 49명인데 49명이 민주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회복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명계에서 집단 탈당하면서 깨질 거라고 보는데 자, 세 분이 안 깨질 거라고 보는데 우선 송원재 그 대표부터 왜 안 깨지나요? 민주당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분당입니다. 지금 분당. 네. 그래서 분당을 막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 이재명 쪽에서는 이낙연계나 반대 쪽에서 너가 나가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낙연을 정면 공격하고 나선 것은 너가 나가라. 나는 공천권 못 내려놓는다는 이야기 찍어놓습니다. 이낙연 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나누자. 제가 야합이라고 표현했는데 나누자라고 하는데 이게 이재명이 구속되는 상태가 오면 저는 타협이 될 것이다. 야합이 될 것이다. 분당만은 막을 것이다. 분당되면 민주당은 죽는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갈 것이다. 오히려 지금 상태로 가면은 일부가 그 망하지만 분당하면은 같이 다 망한다.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이미 노무현 정권 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분열이거든요. 이것만은 막으려고 몸부림을 칠 겁니다. 우리 김경국 본부장은 정치부 한 30년 취재했죠. 이렇게 30년 취재하면서 국회도 출입하고 청와대도 출입을 했는데 그럼 30년이면은 분당 사태 이런 것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가령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새천년 민주당을 껍데기만 남기고 쫙 빠져나왔거든요. 열린우리당을 봤죠. 열린우리당 만들었죠. 그런 상황도 많이 봤을 텐데 어떻게 분당을 안 한다고 근데 사실을 하시는지. 사실은 지금까지 분당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분당을 해서 뭐 일정 부분은 성공했지만
그때는 또 노무현이라는 리더가 있었고요. 네. 그렇지만 열린우리당도 끝내는 소멸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분당을 하려면 이재명계가 나갈 리는 없고 친문이 그렇죠. 비명계가 나가야 되는데 비명계에서 지금 중심을 잡을 대권 주자가 없습니다. 대권 주자는 고수하고 당을 이끌어 나갈 리더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이낙연 대권 주자는 안 됩니다. 아, 대권 주자는 안 되고. 예. 나가서 추스려서 추스려서 뭐 어떻게 도모를 할지는 몰라도 대권 주자급은 이제 타이밍이 넘었다고 보거든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없는 분당은 필패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가 되려면 상김씨 정도, 뭐 이 정도 되는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카리스마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정치판에 그 정도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없어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과거 2007년도입니까? 2007년도에 그때 한나라당입니까? 2007년도요? 이명박, 손학규, 한나라당.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손학규 그때 당시 후보가 뛰쳐나가려고 했을 때 이명박 당시 후보가 그랬죠. 경선 후보가 나가면 시베리아다. 그렇죠. 밖에 나가면 시베리아다. 아마 그 손학규 의원도 나가서 엄청 깨달았을 겁니다. 분당해서 나가면 아무것도 못 가져나가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대로 아무것도 빈털터리로 다시 시작한다? 그럴듯한 리더도 없는데 저는 분당은 안 될 것이라 그래서 분당은 안 될 것이라 보고 안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설령 물론 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해서 우리 세력을 도모하자 이런 식으로 서로 나가라 이런 싸움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원 의원께서는 당연히 이재명, 이낙연 대타협을 하니까 분당 안 할 것이다. 저는 두 분에게 동의하고요. 단지 한국 정치는 조금 후진적이게 오야봉 정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에 맞서는 새로운 오야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오야봉이 지금 이낙연이 될 수 있느냐, 이낙연 전청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게 있고요. 두 번째 수도권 여론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민주당의 지지 기반 호남이거든요. 호남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건데 호남의 여론이 뭐 친명계, 비명계가 싸워서 분당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호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좀 전략적인 투표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호남의 여론을 누가 잡느냐? 근데 거기에 저는 볼 때 뭐 호남에 지금 따로 여론조사를 보진 않았지만 그 국민의힘이 힘을 얻으려고 하면 대구에 서문시장을 갑니다. 그렇죠. 이재명도 제가 볼 때 민생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광주에 상징적인 곳을 가서 이제 호남 여론을 다독일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좀 재미있는 게 이낙연 총리 외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의원을 이번에 입당을 시켰습니다. 민주당에. 그리고 정동영 전 의원도 들어오고 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호남 여론을 다독이는 작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면 사실은 굉장히 장기 포석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비명계가 탈당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 그런 탈당 사태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너무 억울하게 만약에 공천 학살을 당했다. 그런 명분이 만들어지면 이분들이 나가서 무소속이든 조그만 꼬마 정당을 만들 수 있지만 분당을 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단지 역시 현실 직접 출마하신 분이 다른 것 같네요. 단지 이제 옛날의 사례를 보면 1997년도에 보수 정권이 진보 정권으로 넘긴 게 그때 이해창 우리 후보가 있었거든요. 그때 한나라당으로 나왔는데 그때 이해창 후보 대표하고 난 다음에 98년도에 다시 한나라당이 당 총재가 됩니다. 아들의 병역 비리, 개인적인 비리 때문에 결국은 대선에 지게 됐는데 또 98년도에 잡거든요. 그때 그 이해창 후보를 돕기도 했지만 반대했던 게 그 민정계 김윤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허주가 있었는데 그분을 겉으로는 구민정기 앉다가 2000년 총선 때 16대 때 대대적으로 숙청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민국당을 만들어다 그 민국당이 성공을 했습니까? 민국당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그 김윤아 전 의원이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현명하다면 그때 역사를 돌이켜 보면 지금 본인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이해창 총리도 초선이었거든요. 초선의 국회의원으로 해서 대권에 출마하고 그다음에 제 개인의 비리 때문에 떨어졌다가 2002년도에 다시 도전하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서 반민교사를 삼는다면 이번에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정치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없다. 분당은 없다. 끝까지 몰고 갈 것이다. 그런
예,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상당히 좀 재미있으신 것 같아요. 롱맨님이 슈퍼챗을 보내주셨다는데 새로운 컨셉트 응원해요. 여러분의 말을 들어봐야죠. 여러 분야의 말을 잘 들어보시겠다고 예, 응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 민주당 이재명 사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아마 다음 주에 할 때는 좀 더 진전이 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차 소환, 뭐 또 구속영장 청구 아니면은 체포 동의안 뭐 상정 이런 것이 또 있을 거니까 다음 주에는 좀 더 진전된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 지금 D-6일 대표의 4명 그리고 최고위원 8명, 천년 대표 4명 나는데 일단 라인업을 지도부 라인업을 한번 짜 보시죠. 지금이 3월 9일이다. 3월 9일 날 조간신문에 자, 새 당 대표에는 누구? 대표 최고위원 4명 누구? 청년목 최고위원 1명 누구? 자, 이 지도부가 이것은 이 기록에 남습니다. 나중에 3월 9일 날 되면은 어느 분이 정말 이 성적표 그대로 나오죠. 이 성적표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분이 정말 정치 평론에 정통한지 다 다음 주에 제가 확인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그 김기현, 그다음에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 이렇게 4명이고 최고위원 8명은 제가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라인업을 쓰셨으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고 왜 그렇게 이렇게 짰는지도 한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먼저 이름부터 보겠습니다. 자, 김기현, 조수진, 민영삼, 김재원, 김병민. 그 밑에는 누구죠? 장해찬. 김기현 다 똑같으시고 민영삼, 김재원, 조수진, 태용호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또는 김병민, 장해찬. 김기현, 민영삼, 김병민, 김재원, 조수진 대체로 비슷한데 우리 김경국 그 본부장만 약간 틀린데 먼저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시죠. 대표는 김기현이 확실합니까? 들고 말씀하시죠. 들고 말씀하실 때 들고 하시면 됩니다. 대표는 지금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김기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등은 아마 근데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과반을 넘기기는 아직 약간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러면 누가 2등은 누가? 2등도 지금 안철수? 천하람이 지금 치고 올라오긴 하지만 역부족인 것 같고 안철수 후보와 본선을 벌이지 않을까. 그래서 본선을 통해서 김기현 후보가 당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목선 장해찬, 그리고 태용호 의원이 당내에 태용호 의원이 당내의 영향력은 당내 우군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태용호 의원도 지금 일단은 친윤석열로 분류는 되거든요. 분류는 되면서 지금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태용호 의원이 꽤 괜찮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김병민 전 비대위원보다 더 높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많이 오른쪽으로 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당에도 저런 사람이 분명히 필요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용호 의원도 다크호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 4.3 같은 그 언급으로 약간 4.3 같은 언급은 좀 있었지만 좀 심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좀 보수 쪽을 지향을 하고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 그 김철현 그 의원님 들어보시죠. 예. 민영삼, 김병민, 김재원, 조수진, 장해찬. 우리 송 국장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네.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다 똑같으니까는 우리 김철현 의원님하고 송원재 대표님은 최고위원 순위를 적어주시죠. 저는 요 순위입니다. 그 순위. 먼저 설명을 하시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조수진이 1등, 예. 민영삼 2등, 김재원 3등. 전부 다 친윤이네요. 지금 당 대표 선거보다 최고위원 선거에 더 관심이 높아요. 당 대표 선거는 뻔하다. 저는 1차 투표에 과반 넘긴다고 봅니다. 넘길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 확인됩니다. 4명 다 지금 선거운동을 저는 전당대회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제일 재미도 없고 저도 처음 봤어요. 구도 싸움에서 끝나버렸어요. 이 선거는. 이걸 흔들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고요. 자, 그다음 최고위원으로 갑니다. 이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이 얼마만큼 정치를 잘 읽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영리하냐면요. 지금 이 최고위원들을 친윤 후보들을 다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역별로 나누는 작업까지를 해요. 각자.
그래서 김병민과 허은하죠. 허은하가 지금 약간 다투고 김용태가 다투는 이런 모양새인데 저는 이번에 마지막에 결집을 할 것이다. 그래서 김병민까지가 되고 장해찬은 뭐 훨씬 앞섭니다. 훨씬 앞서는데 지금 한마디만 덧붙이면 2등 누가 할 거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철수가 2등을 하긴 할 겁니다. 대표. 예.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도 뭐 잘한 건 없지만 안철수, 천하람, 이 황교안 세 분의 후보가 이번에 보여준 전당대회 결과는 거의 정치를 그만두는 게 나을 정도로 뭐 때문에 나왔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책임 당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네. 자, 천하무정님도 슈퍼챗을 보내주셨네요. 그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 김철원 의원님께서는 순위 적었습니까? 1위 자 달려 나왔습니다. 1위 김재원, 예. 2위가 조수진, 3등 김병민, 4등 민영삼.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서로 엇갈리는데. 자, 1위 왜 김재원인가? 일단 그 이번에 친윤 후보들은 대표 딱 찍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 남자 5분 중에 3명을 뽑고요. 네. 여성 3분 중에서 무조건 1명을 뽑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그렇죠. 여성부터 먼저 얘기하면 허은하나 아니면 그 김용태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천하람 후보만큼만 나옵니다. 딱 천하람 후보만큼만. 그래서 지금 천하람 후보가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여론조사 보면 한 15% 정도 나오거든요.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허은하고 김용태 15% 정도 나오면 사실은 한 85% 정도를 나눠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후보 같은 경우 이번에 제주 4.3반을 굉장히 극단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너무 광성이니까. 그러다 보면은 빼면 이제 요렇게 이제 이 숫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TK나 우리 PK 특히 영남권에 조금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재원 의원은 원래 뭐 김재원이 대구 대구니까. 그다음 김병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튼 MZ 세대 좀 젊은 층 수도권. 그다음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우리 보수 예전사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받고 나머지 민영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00만 보수 유튜버 특히 이번에 유튜버들 중에서 본선에 진출한 사람은 민영삼 이 후보 한 명뿐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또 호남 출신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친윤계 후보 쪽에 친윤 쪽에서 볼 때는 김기현 후보가 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친윤계의 최고위원회를 구성한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특히 그런 바탕 속에는 김기현 후보가 이번에 당대표가 되는 데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번에 민심을 반영하지 않았거든요. 민심 30%가 없어요. 당원 그렇죠. 100%를 하는데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집권 초반에 했습니다. 집권당의 당원들은 사실 대통령을 조금 밀어주자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당과 우리 대통령실이 어떤 수평적 관계라기보다는 사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이 대통령을 조금 국정 서포트해 주는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암시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을 향해서 깡패다, 대통령을 향해서 오랑캐다 하는 이런 발언을 보면서 아마 제가 볼 때 국민의힘 당원들이 대통령을 좀 밀어주고 지켜주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볼 때 김기현 후보 쪽으로 많이 쏠릴 가능성이 높고 김기현 후보 쪽에서는 당연히 앞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최고위 후보를 좀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그런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을 것이다. 좀 그런 생각을 하죠.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후보 선거운동을 해줬네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거기다 이제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김기현 후보에 대한 어설픈 그 부동산 투기 의혹 지금 보면 본인이 만약 김기현 후보가 결선에 가게 된다면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제까지는 사퇴를 했다고 하다가 오늘은 그럼 결선 가면 지지한다? 그럼 스스로 이제 자기 부정이나 자기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는 이번 전당대 끝나고 다시 부정 선거의 세계로 돌아가서 계속적으로 부정 선거를 주장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근데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1인 2표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천하람 진영에서는 허은하하고 김용태 두 사람을 전략적으로 지금 한 표씩 이렇게 갈라서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뭐 어느 정도 작용할 건지 몰라도 방금 우리 김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천하람 그 정도 지지를 얻는데 그칠 것이다. 다음 질문이 그건데 미리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진행하는데 약간 혼선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뭐냐면은 보도판에 쓰시는 건데 이준석계 천하용인이라고 자칭하죠.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천하용인 최종 성적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뭐 찻잔속 태풍인지 찻잔속의 돌풍인지 아니면 찻잔속의 미풍인지 찻잔을 벗어난 태풍이 될 건지 자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최종 성적표 예상입니다. 뭐 점수로 하셔도 좋고 누가 당선된다 안 된다 하셔도 좋고
자, 적어 써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시고, 하나, 둘, 셋. 성적표. 낙선, 밑바닥 드러내. 전멸, 천하람 3위, 허나, 김용태 5, 6위, 이 기인이죠. 이기인 2위. 구체적으로 적어주신, 우리 김철현 이웃님부터. 일단 천하람 후보는 이제 뭐 괜찮게 선전하고 있지만요. 결국은 그 이준석의 한계를 못 넘어가게 될 겁니다. 네. 그 이준석 아바타라는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실은 지금 마지막 지금 안철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거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중요한 공신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퇴출되다시피 됐기 때문에 사실 이준석의 한풀이 정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뒤늦게나마 천하람 후보가 자기의 목소리 또는 자기의 색깔을 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천하람 후보가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지금 박스권에서 서로 시소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내려오면 천하람 후보 올라가고 천하람 후보가 내려가면 안철수 올라갑니다. 그래서 박스권에 묶여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천하람 후보가 한 3위 정도 그칠 것 같다. 헌하고 김영태 의원이 후보가 어쨌든 5, 6위 되는 건 일단은 마지막은 8위는 태영호입니다. 태영호 후보가 제주 4.3 발언이 너무 강력해요. 그 다음에 보면 3명의 여성 후보 중에 정미경 후보가 오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표를 구할 데가 없어요. 끼었어요. 예, 끼었습니다. 그래서 허은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천하람 후보가 한 세 대니까 되고 조선주 후보 같은 경우는 친윤계의 색채에다가 보수 여전사가 있는데 그 보수 여전사의 색채 조금 있는 것 같지만 친윤계의 지지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미경 후보하고 이제 태영호 후보가 거의 꼴찌권에 있고 결국은 이제 우리 허은하 후보, 김영태 후보는 한 5, 6위 정도 된다. 그리고 이기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청년 최고위원이 지금 후보가 4명이거든요. 근데 장해찬하고 이기인 외에 나머지 두 분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잘 모릅니다. 이름도 사실은 두 분은 전혀 사실은 이름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천하람 후보, 이준석 후보의 그 전 대표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기인하고 그나마 이제 그 장해찬 둘이기 때문에 이기인은 결국 2위로 결국 낙선할 수밖에 없다. 저희들이 뭐 이름을 잘 모르는 게 이렇게 너무 그 무명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언론에 보도가 안 되니까요. 원래가 보도가 되는 게 계속 그 두 사람은 보도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두 사람도 그 무명입니다. 무명. 제가 일부러 이름을 찾아봤는데 결국 또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보태겠습니다. 김가람, 김정식, 그보다 김씨입니다. 예. 이 네 사람, 이준석 소위 개라고 하는 이 네 사람을 눈여겨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준석의 청년 정치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낙선한다, 밑바닥 드러낸다. 이 정치가 실패하는데 이 네 사람이 나와서 저는 이게 성상납 연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성상납 연대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근데 전혀 극복을 못해요. 전부 이준석 쫄개처럼 지금 행동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짧게 해야 되니까 좀 짧게 다음 공천 때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서의 청년 정치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공천에서부터. 이준석과 같이 하는 이 청년 정치는 완전히 망했다라는 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밑바닥을 드러냈다. 그럼 같은 말이네. 김경국 국무장도 전멸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이 다 돼가는데 남은 건 3가지가 있기 때문에 2가지는 OX. 자, OX만 하고 설명은 안 듣겠습니다. 자, 김기현 울산 땅은 김기현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총선 때 당의 리스크가 된다, O 안 된다, X.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인데 이것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민주당에서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다음 총선에서 이것이 그 역작용을 해서 국민의힘의 리스크가 된다, 안 된다. 김기현이 대표가 됐을 때. 자, 하나, 둘, 셋. 한 분은 리스크가 된다, 두 분은 안 된다. 자,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하고. 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철회가 된 정순신 낭만은 인사 참사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인사 참사 아니다. 대표로 한 말씀만 해주시죠. 인사 참사가 아니다. 인사 참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하루 만에 사퇴를 시켰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3만 명의 수사 인력을 통솔해야 되는 거고 처음으로 검찰 출신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걸 대통령이 하루 만에 사퇴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 시스템의 문제에 있어서 공개해야 된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먼저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지금 그 시스템을 바꾸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사로 볼 수는 없다. 상당한 문제였지만 수습을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마지막 그 보도판입니다. 이번 한 주 가장 눈에 띄었던 베스트 정치인은 누구고
가장 이 꼴보기 싫었던 월스트 정치인은 각각 누군지 이름만 써주시고 그 이유는 다음 주에 하면서 같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름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누가 베스트, 누가 월스트인지. 자, 하나, 둘, 셋. 본인이 스스로 읽어주시죠. 자, 우리 저기 송은재 그 네. 대표부터. 아직 정치인은 아니지만 곧 정치에 입문할 걸로 보이는 한동훈 장관 베스트입니다. 네. 이재명 월스트입니다. 당연히. 자, 김경국 전 본부장. 저는 베스트는 이번에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굳이 베스트가 있다면 이번에 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월스트는 지금 개딸들, 민주당 개딸들 수박 리스트, 뭐 낙선자 명단 이런 걸 만들어서 뿌리면서 그 의원들한테, 국회의원들한테 자백을 강요하고, 이거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짓거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딸, 정치인보다 개딸 자체를 월스트로 생각합니다. 김철현 의원님은 뭐 말할 필요도 없네요. 저는 뭐 월스트 오브 월스트, 예, 월스트보다 월스트 오브 월스트인데요. 베스트 이정미 정의당. 예, 이정미. 왜냐하면 이재명 그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한 주가 체포 동의안 주간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이재명 대표 헌정사의 5점이죠. 이렇게까지 뭐 경찰 출석 많이 하고 뭐 체포 동의안 부결된 게 없었으니까. 단지 이정명 의원 같은 경우 좀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게 이번에 굉장히 소신을 지켰습니다. 이번에도 체포 동의안에 부결시켜야 된다는 내부 그런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영장 실질 검사를 받으면 된다. 그래서 그걸 단호하게 밀고 나갔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 정치 개혁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어떻게 보면 정의당, 진보 정당의 어떤 그런 계속 일관된 모습을 잘 보여줬다. 그래서 그 이정미 대표의 어떤 그런 노력들은 이번에 조금 칭찬받을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포맷을 확 바꿔본 종국근의 혼술타임. 뭐 즐거우셨는지 모르겠고, 저도 우리 패널들과 같이 더 연구를 해서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고 또 확실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국근의 혼술타임 매주 목요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